여기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인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도 따라 부르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 걸려서 혼이 날까봐 급히 한국어 사용을 멈추지만 이미 들켜버렸고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혼이 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일본인 유미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전부 한국에 흠뻑 빠져 있죠. 사실 저와 친한 친구들이 빠져 있다기보다는 한국어를 공부하던 친구들끼리 친해져서 함께 어울리게 된 것이죠. 저는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도시나 한국인에 대한 강력한 동경을 느꼈습니다. 제 친구들은 K-팝을 통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경우가 많고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한국 여행을 다녀온 하루코가 한국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한국을 못 가본 저희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말았죠. 하루코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전부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가 전부 친절하고 웃음이 많아서 누굴 만나도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모든 시설은 전부 최첨단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낡은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사실 일본의 시설이 낡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 다녀오면 일본이 얼마나 구닥다리 나라인지 깨달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인에게 호의적인 편이라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역사를 지닌 데다가 한국 입장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빼앗고 수탈한 최악의 나라가 일본일 텐데 그런 기색 하나도 없이 정말 잘 대해줬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본에서는 한국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 또한 한국이 일본 덕분에 성장했고 한국의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전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일본과 한국의 역사인식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내용이었기에 한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때린 사람은 때린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과 일본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역사 선생님께 한국어 사용하는 것을 들키게 되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후진국의 언어를 뭐하러 배우냐며 크게 혼이 났고 한국처럼 일본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의 언어는 평생 공부할 필요가 없다며 교무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했어요. 역사 선생님이 한국을 너무 싫어하고 우익에 가까운 사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어를 말한 것만으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또한 한국을 무척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아주 안 가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역사 선생님은 저희들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후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무척이나 엄하신 편이고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 것을 아직 모르시는데 저의 한국어 소식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성을 높이시면서 어머니께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한국어를 공부하게 하냐며 그 시간에 영어를 더 잘 배우거나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데 쓸모없는 것을 공부했다면서 마구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고 한국어 배운 것이 이렇게 잘못된 일인지 슬프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어가 요즘 대세 언어인데 나중에 한국어를 몰라서 바보가 되면 어쩔 거냐며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관련이 없고 나중에 일본이 침몰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좋은 방책이라며
저의 한국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다음에는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아버지를 설득했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연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때로는 어머니를 못 이길 때가 있는데 이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나라에 가서 뭘 보고 오냐며 괜히 뭘 잘못 먹고 배탈이나 나서 올 것이 뻔하다며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다녀온 것을 어머니께 걸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힘이 강한 상황이어서 꼼짝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와서 한국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잘한 행동이라며 어머니의 친구 중에서도 가족과 한국에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한국에 갔으면 싶었는데 오히려 저의 한국어 공부가 도움이 되겠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혼냈다고 들었는데 그런 선생님은 가까이 하지 말고 졸업하고 멀리하면 될 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요즘 트로트가 대세이고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한국 노래를 듣는다며 저에게 똑똑한 여자 등 몇 개의 트로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노래들이었고 일반적인 노래들과는 전혀 다르지만 너무 좋아서 계속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니 함께 부르며 놀았고 한국인이지만 일본 노래를 부르는 개은숙의 노래를 듣게 되면서 더욱 한국의 전통 가요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되자 저와 친구들은 또다시 모여 트로트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똑똑한 여자와 같은 노래는 멜로디가 신나고 가사가 재미있어서 금방 따라 부르며 크게 웃었습니다. 한국 노래의 매력에 빠진 우리는 노래에 맞춰 춤도 추기 시작했고 마치 작은 콘서트를 연 것처럼 교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역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를 노려보며 소리치셨어요. 또 한국어로 떠드는 거냐? 이번엔 노래까지 부르는 거냐? 도대체 너희는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냐?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선생님은 교무실로 저희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노래까지 부르다니. 너희는 일본 학생이다. 일본 학생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니? 왜 하필 한국 같은 후진국에 빠져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한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발전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노래는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대중문화입니다. 왜 한국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나쁘게 보시는 거죠? 선생님은 저를 노려보며 비웃듯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발전했다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배운 거냐? 한국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된 나라야.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일본이 자기중심적으로 쓴 역사입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하면서 많은 것을 빼앗고 파괴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성장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건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한국이 퍼뜨리는 반일 선전이다. 우리 일본은 그들에게 학교와 도로를 만들어줬고 문명을 가르쳐준 나라야. 그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구는 게 한국이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학교와 도로는 한국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인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시기에 언어와 문화를 억압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일본 입장에서만 보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더 이상 말문이 막히신 듯 보였고 화를 사기려는 듯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씀하셨죠. 내가 배운 한국 역사책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아냐?
일본은 항상 정의로웠고 너희가 그런 왜곡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역사는 한쪽의 입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는 분명히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도 일본의 시각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무실은 조용해졌고 선생님은 더 이상 저희를 꾸짖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역사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교실은 조용했고 모두들 아침의 사건이 다시 언급될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라고 적으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병합했던 시기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저희는 직감적으로 선생님이 아침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수업 내용을 구성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다. 당시 한국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경제도 낙후된 상태였다. 일본은 한국을 안정시키고 근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은 철도를 건설하고 학교를 세우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한국을 발전된 나라로 만들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수업 시간에 나서면 또다시 문제가 될까 싶어 꾹 참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일본의 기여를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일본 덕분이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 몇 명도 눈치를 보며 손을 들고 질문하려 했지만 선생님은 이를 무시하고 수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험 문제는 방금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이 한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라가 주제가 될 것이다. 정답은 내가 오늘 수업에서 말한 내용이다. 이를 벗어난 답을 적으면 감점될 것이다. 저희는 시험 문제를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제가 정답을 정해놓고 출제될 수 있단 말인지요. 그러나 시험 성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반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끼리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문제. 정말 어이가 없다. 우리가 배운 건 다 일본의 시각에서만 본 내용이잖아. 맞아. 한국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일본의 자랑만 써야 한다니. 하지만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적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서로 고민했지만 결국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선생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한국어 노트와 일본 역사 교과서를 번갈아가며 보았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하다 보니 시험에서는 선생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현실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 날이 다가오고 저는 시험 답안지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와 교육, 인프라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한국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답안을 작성하며 제 손은 떨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적을 위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리고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선생님의 말을 따라 적으며 현실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저는 그동안 마음에 쌓인 답답함을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께 이번 일을 모두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이번 시험 문제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정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니?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네, 선생님은 한국을 발전시킨 게 전부 일본의 공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 덕분에 근대화되었다는 내용을 적어야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편협한 교육이야. 내가 배우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이야기일 뿐이야. 역사란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강요당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더는 이런 교육만 듣게 둘 순 없겠구나. 그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유미야, 빨리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자.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내가 진짜 역사를 알 수 있어. 이 시험 문제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얽매이지 않도록 말이야. 저는 어머니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또 그 나라 이야기야? 대체 왜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건데? 역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아.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뭘 따지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다 일본 탓이라며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속이 상했지만 차마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느끼지 않으면 그저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유미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건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도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여행 준비를 주도하며 일정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역사는 누가 옳고 그르다를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직접 보고 느끼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 그게 더 중요한 일이야.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준비가 시작되자 아버지는 내내 투덜거리며 불만을 표출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나라에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도 막상 준비는 꼼꼼히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약상자를 꺼내 각종 상비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약, 소화제, 심지어 설사약까지 종류별로 넣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를 때가 많다더라. 괜히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꼭 챙겨야 해. 제가 옆에서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자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전해야지. 일본 음식처럼 위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피식 웃으시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일본 음식도 전 세계 사람들이 처음엔 낯설어 했잖아요.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말을 삼키며 챙기던 약 상자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여행 가방에 일본 간식을 잔뜩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가서 먹을 게 입에 안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꼭 필요할 거야. 어머니와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살짝 웃음을 참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일본 음식보다 더 다양한 맛과 경험을 제공할 한국 음식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저와 함께 인터넷으로 한국의 맛집을 찾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이 집은 하루코가 말했던 곳이네. 여기서 비빔밥을 먹어봐야 한대. 어머니, 여기 한국의 전통 찻집도 있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는 마치 탐험가가 된 것처럼 한국의 곳곳을 공부하며 설렘을 키워갔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보며 못마땅한 얼굴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닐 거야. 일본만큼 깨끗하고 편리한 나라는 없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셨습니다. 여보, 깨끗한 건 일본이 훌륭하지만 한국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가보면 일본과 다른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유미도 한국의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한국은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대요. 하루코도 일본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지만 더는 큰 소리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상자와 간식 가방을 들고 투덜거리셨고 어머니와 저는 여행 가방과 카메라를 챙기며 밝은 표정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걸 가장 먼저 보고 싶니, 유미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제가 배운 한국어를 써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뒤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말 조심해라. 괜히 말 실수해서 창피당하지 말고. 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이번 여행은 분명 아버지도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저는 설렘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다니. 한국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서울의 활기찬 풍경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도시로 이어지는 넓은 도로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아버지의 기대를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도시 정리는 잘 되어 있네. 아버지는 살짝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저와 눈을 맞췄고 우리는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고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궁궐 건축물과 한국의 전통 미학에 아버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세련된 문화였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일본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대꾸하셨습니다. 고궁에서 나와 삼청동의 옛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작은 카페와 전통 소품 가게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골목길이 마음에 드셨는지 여긴 조용하고 좋구나 라며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희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이 가득했고 사람들로 붐비는 풍경이 매우 활기찼어요. 저는 떡볶이와 김밥을 맛봤고 어머니는 호떡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저건 뭐야? 라며 떡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 시루떡이네요. 저는 설명드리며 작은 조각을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떡을 한 입 드시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네. 나 이거 마음에 든다. 그 후로 아버지는 시장 내내 떡집마다 들르시며 시루떡을 계속 구매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그만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떡은 일본에서는 못 보잖아. 여행 중에 많이 먹어둬야지. 다음 날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하면서 저는 물론이고 어머니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유물을 관찰하며 뭔가 깨달으신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건 학교에서 안 배웠었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보길 잘했죠. 어머니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과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정도 높이는 일본에서도 드물지 아버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도시는 좀 불편하지 않나? 라며 애써 부정적으로 말하려 했지만 표정은 마치 감탄을 삼키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여행이 계속될수록 아버지의 시루떡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떡집만 보이면 들르셔서 떡을 사셨고 심지어 호텔로 돌아와서도 시루떡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와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국 음식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떡은 잘 드시네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떡은 예외야.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내 아버지도 이제 한국의 매력을 조금씩 인정하시는 것 같아. 이대로라면 더 많은 걸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교통수단 체험도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어서 어머니가 매우 좋아하셨지만 아버지는 지하철보다 택시를 선호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택시를 타게 된 건 시장에서 숙소로 돌아갈 때였어요. 아버지가 짐이 많으니 택시가 낫겠다며 택시를 잡으셨죠.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거 일본 택시보다 훨씬 새 차네. 안도 넓고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잖아. 어머니도 그러게요. 공간도 넉넉해서 편하네요. 라며 만족하셨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친절하게 목적지를 물어보셨고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하는 제가 기사님과 대화를 시도하자 아버지는 굳이 말 걸 필요 없어 라며 은근히 긴장하셨지만 기사님이 상냥하게 응대해 주시자 조금씩 마음이 풀리신 듯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 택시 요금을 확인한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일본에서는 요금이 2배는 나올 텐데 저와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택시를 자주 타도 부담이 안 된대요. 편하고 저렴하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쁘지 않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고궁이나 시장 같은 관광지를 다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지하철이나 버스는 복잡해서 싫다며 택시를 더 선호하셨습니다. 이 정도 요금이면 일본에서도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네. 아버지는 택시 안에서 가끔씩 혼잣말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러게요. 일본 택시는 좁고 비싼데 여기는 편하죠? 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아버지는 한국의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네. 일본보다 못한 줄 알았는데 적어도 교통은 훌륭하구만. 아버지가 말하자 어머니는 그러니까 자꾸 투덜대지 마시고 좀 즐겨보세요. 라며 답하셨습니다. 여행 막바지에 이르러 아버지는 여전히 시루떡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지만 한국의 택시 서비스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편리한 교통과 괜찮은 음식이 있으니 이 나라에도 장점이 없진 않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어머니는 그런 말조차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신 증거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은 점점 더 즐거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듯 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시간이었죠. 특히 저와 어머니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불만이 많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장점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새로웠습니다. 호텔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어 동영상을 고화질로 보더라도 끊김이 없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일본에서는 와이파이가 무료인 곳도 잘 없는데 여긴 정말 편리하다며 감탄하셨습니다. 또한 서울 곳곳의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되었고 고궁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은 낡은 건물은 많아도 이렇게 관리가 잘 된 곳이 적은 것 같다며 부러워하셨습니다. 대중교통도 훌륭했어요. 지하철은 시간도 정확했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깔끔한 환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종종 역사 선생님이 하시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여행 내내 떠올리며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자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이 그리워졌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을 느꼈고 아버지도 휴대폰으로 뭔가 검색하다가 짜증을 내셨습니다. 이게 뭐야?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 한국에서는 바로 떴는데. 또한 일본의 오래된 건물과 길거리가 이제는 눈에 띄게 낡아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우리 집은 낡았어도 편하지라고 하셨지만 저와 어머니는 별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시설이 너무 좋았으니 이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하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다음날 학교에 갈 때 일본의 지하철을 탔는데 그동안은 익숙하게 느껴졌던 일본 지하철이 갑자기 좁고 복잡하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쾌적했던 지하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은 지하철도 깨끗하고 전광판으로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서 편리했는데 여긴 왜 이런 거 하나 없지? 라고 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심지어 아버지도 한국의 떡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집 근처 가게에서 일본 떡을 사오셨는데 시루떡의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못 잊으셨는지 드시면서 투덜거리셨어요. 이건 너무 뻑뻑해. 한국 떡이 훨씬 맛있었어. 또 먹고 싶네. 아버지의 불만 섞인 한마디에 저와 어머니는 서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아버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한국과 비교해보니 일본은 발전이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부터 건물, 교통까지 많은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죠.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히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행 이후 저는 더욱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기로 마음먹었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저의 한국어 공부를 반대하지 않으셨고 한국에 대해 쏟아내던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줄이셨거든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아시아를 여행하며 인생이 바뀌었다는 영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곳은 다시 없을 것이라며 무척이나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아시아에서 겪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브리오네스라고 합니다. 평소 다른 나라들에 관한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편이죠. 아시아는 유럽과는 다른 전통과 예술적인 매력이 있고 삶의 모습이나 음식 문화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럽을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제가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벌써 7년 전의 일인데요. 아버지와 아시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앞으로 중국과 아시아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유럽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저나 저희 가족은 아시아라고 했을 때에 무언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수상가옥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산에서 풀을 캐먹으며 수렵 활동을 하는 지역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현대 문명을 제대로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위생이나 음식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말이죠. 영국은 수백 년 전부터 세계 최고의 선진화된 문명 사회였지만 아시아에는 아직도 불을 피우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이길지도 모른다고 했고 중국의 인구가 당시 13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인다면 세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하시며 저에게 책을 2권 사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중국어 회화책이었고 하나는 중국어 단어책이었어요. 저보고 그걸 공부하고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면 중국에 자주 다녀오는 편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배우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외워지지도 않는 중국어의 한자로 쓰인 단어나 성조가 있어서 말하기도 어려운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공부했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가벼운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고대 언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이
한편으로는 대단하면서도 차라리 그들이 영어를 공부하면 금방 배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언어체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었는데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열풍이 불었고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의 문화나 음식들을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유행이었거든요. 저 또한 한국이 궁금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었으나 부모님께서는 한사코 한국보다 중국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물류학을 전공하신 아버지 말씀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면서도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있으니 중국을 배운다면 한국은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1등인 나라는 지금 미국인데 항상 TV에 나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만 나오지 않냐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나라라고 하셨죠. 영국은 미국의 뿌리와 같은 조상의 나라이니 영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을 배운다면 세계를 전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도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기는 싫었고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틈틈이 한국어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중국어와 문법도 반대이지만 훨씬 효율적인 언어체계를 가졌고 글자 또한 따로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쓰기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중국은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글을 빌려서 사용한다면 굳이 영어로 발음 기호를 쓸 필요도 없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오랫동안 배운 중국보다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저를 제외한 영국인 친구들은 전부 중국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온통 한국에만 푹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도 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때에 진학하면서 만난 중국인 친구 지천과 친해지면서 중국으로 꼭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인데 그 이유가 중국인들의 IQ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었고 중국의 도시들은 영국의 런던보다 작은 도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중국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들은 전부 중국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도시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영국의 런던도 전부 중국처럼 새로 지으면 좋겠다면서 런던의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국의 지하철은 중국의 지하철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오래되어 불편하다고 했고 길거리는 너무 좁아서 차도 한 대가 겨우 지나갈 것 같다며 중국은 어딜 가도 도로가 넓고 거대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했죠. 또 런던의 낡은 건물들도 전부 허물고 전부 고층 빌딩을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점점 중국의 도시가 도대체 어떠하기에 이러는지 무척이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는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저는 중국 여행을 가자고 설득하게 되었죠. 친구들에게 중국 친구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중국의 도시들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전부 한국을 좋아하는 녀석들이라서 중국 구경을 할 시간에 한국을 둘러보면 훨씬 신나고 재미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현재 K-팝과 드라마로 세계 최고의 관광지이고 지금 영국인들도 전부 한국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라면서요. 저처럼 중국을 좋아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다면서 중국을 갈 거라면 차라리 프랑스를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였죠.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중국처럼 더럽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처럼 그렇게 별로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중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만났는데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중국어를 알려주던 모습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했고요. 결국 저는 친구들과 한 가지 타협점을 생각해냈습니다. 중국 여행과 한국 여행을 모두 가는 것이었어요. 조금 저렴한 비행기를 타고 저렴한 숙소에서 묵고 저렴한 밥집을 찾아다닌다면 충분히 두 나라 모두 가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친구들도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고 저까지 3명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중국을 가는 것에 굉장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지만 친구들의 부모님은 중국과 한국 모두 걱정이라면서 여행을 말리셨다고도 하더라고요. 특히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다면서 위험한 곳에서 지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이 더 안전한 나라라고 믿었죠. 한국은 현재 군사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전쟁의 위험한 나라잖아요. 중국은 땅도 넓고 공항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도 편리하죠. 그리고 저희들은 중국 항공사의 저렴한 비행기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국인 승무원들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고 과연 이 여행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요. 중국인 승무원들은 저희에게 자연스러운 중국어를 사용했고 저희 중에는 유일하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저뿐이라서 의사소통에 무척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내식을 먹는데도 돌을 씹는 것과 같은 밥을 먹어야 했고 빵을 달라고 하자 눅눅하고 쉰내가 나는 빵을 주더라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비행하는 비행기 안에서 고통스러워야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도 서툰 비행사의 착륙인지 엄청난 충격이 허리에 가해져서 다리가 저릴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렴한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빨리 숙소에 가서 쉬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캐리어 가방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공항 관계자들에게 따지듯이 말했는데 기다리라는 답만 올 뿐이었죠. 그리고 한참 뒤에 나온 캐리어의 모습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는 데다가 모서리에 파손이 생겨 있었거든요. 변상해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정도의 흠집은 날 수가 있고 이미 캐리어를 맡길 때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데 즐겁게 온 여행이니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먹을 수밖에 없었죠. 함께 온 친구인 제니는 중국 여행이 심상치 않다며 말을 했고 올리비아 역시 빨리 한국을 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중국에 대해 무언가 신뢰가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영국의 도시보다 세련되어 보였고 무언가 색다른 모습에 감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차라리 그날 바로 한국을 가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배가 고파서 찾아간 중국의 식당에서 만두를 먹은 후 저희는 꼼짝없이 숙소의 침대에서만 누워 있었어야 했거든요. 중국에서의 며칠은 끝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날 만두를 먹은 후 우리는 급성식 중독 증세로 괴로워하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배탈과 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와중에 숙소의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고 에어컨은 찬바람도 잘 나오지 않아 땀을 흘리며 버텨야 했어요. 제니는 도착 직후부터 계속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올리비아도 한국에 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저에게 불만을 쏟아냈죠. 이 여행을 주도한 제 입장에서는 더없이 미안하고 난감할 따름이었어요. 문제는 단순히 식당에서의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도 시끄러운 소음, 탁한 공기, 그리고 바가지 요금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시장에서는 값을 속이려는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고 택시를 탈 때마다 길을 빙빙 돌아 요금을 올리려는 기사들이 태반이었죠. 한 번은 유명한 관광지로 향하는 길에 그만 길을 잃었는데 그곳의 표지판들은 영어가 거의 없었고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구글 맵조차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 점점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식당, 교통, 숙소 문제로 마음이 지친 우리였지만 뭐라도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만들고 싶어 마지막 날에는 현지 박물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입장료를 요구받았고 전시물들은 대체로 낡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어요. 박물관을 나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몇몇 중국 남자들이 저희를 향해 뭔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일 줄 알았는데 말을 이어가면서 점점 불쾌해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저희의 외모를 대놓고 평가하거나 비꼬는 듯한 말투로 호객행위를 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와 성적인 농담까지 섞어가며 말했어요. 제니는 깜짝 놀라서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올리비아도 눈빛만으로 불쾌하다는 걸 드러내더군요. 저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저희를 더 조롱할까 싶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최대한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뒤따라오면서 더 큰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우리를 둘러싸며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진심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그저 관광객으로 잠깐 들른 사람들에게 왜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신 있게 다니던 제니조차 손을 꼭 잡은 채로 속삭이듯 브리오네스,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어. 우리 여기서 벗어나자라고 했어요. 저도 더 이상 친구들에게 미안해할 겨를이 없었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서둘러 그 남자들을 지나쳐 가장 가까운 상점으로 피신했어요. 상점 안에서도 제니와 올리비아는 거의 떨다시피 했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여행을 온 걸 후회하기 시작했죠. 아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이쯤 되니 더 이상 기대와 호기심이 남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음식 문제도 심각했어요. 중국의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짠 데다가 향신료가 강해서 매일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기 일쑤였어요. 한두 번 배탈이 난 것도 아니고 결국 저는 매일 약을 먹어야 했죠. 제니와 올리비아도 비슷한 증상을 겪으면서 점점 지쳐갔고 아침이면 서로 오늘은 괜찮아 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참을 고생하던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도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으려 하니 분위기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의사는 마치 진지하게 신경 써주는 것 같지 않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회용 약봉지에 담긴 알약 몇 알을 건네주더군요.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저 빨리 나아야겠다는 생각에 약을 받아 나왔어요.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 구글맵에 병원을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후기가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가짜 약을 처방하거나 상태를 진지하게 보지 않고 바가지를 씌운다는 불평이 수두룩한 겁니다. 후기를 읽는 순간 그동안 중국에서 겪은 불편함과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곳에 왔어야 했나. 친구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런데 진짜 최악의 순간은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날이었어요. 어느 상점에서 간단한 물건을 계산하고 나왔을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가방을 뒤적이다가 그제야 지갑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두고 온 것 같아서 다시 상점으로 돌아가 보았지만 그곳엔 이미 지갑이 없었습니다. 상점 직원에게 물어봐도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고 혹시나 하고 근처를 사사지 살펴봤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지갑 속엔 현금도 들어있었고 여행 내내 쓸 모든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다 들어있었거든요. 혼자였으면 차라리 그냥 주저앉아 울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죠. 제니와 올리비아는 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사실 우리 셋 모두 여행비를 아껴 쓰고 있던 상황이라 돈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으로 가려던 계획도 위험해졌고 일단 당장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낼지조차 막막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이 여행을 왜 시작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와 흥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너무 이질적인 환경에서 오는 피로와 불안만이 가득했죠. 다행히 여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에 감사하려고 했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어요. 지갑 없이 남은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현금이 없으니 하루하루 불편함이 쌓였고 식사 때마다 저렴한 거리 음식을 찾다 보니 배탈과 소화불량이 계속되었죠. 친구들도 고생하고 있었지만 특히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불편함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중국의 대중교통은 처음엔 신기했지만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리거나
길에서 이상한 호객 행위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그 상황이 버거워졌어요. 어느 날은 저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몇몇 남성들이 저희를 따라오면서 저희를 물건 보듯 훑어보며 무례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때의 불쾌함과 불안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모든 상황이 우리를 향해 여기서는 너희가 외국인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에선 마음 편하게 지내기 힘들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고 저는 이 여행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었어요. 점점 지쳐가던 저는 아시아 전체가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국 방문조차 이제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계획을 얘기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저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국도 결국은 다를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중국에서 겪은 불편과 불쾌한 경험들이 마치 다가올 한국 여행까지도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결국은 나에게 낯선 곳일 뿐일 테니까요. 여행이 설렘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점점 사로잡혔죠. 어쩌면 이 경험이 아시아에 대한 내 환상을 산산이 부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씁쓸한 생각을 안고 친구들이 한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선 제가 다시 설렘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마음이 언제쯤 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남은 여행을 이어가게 되었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의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중국 항공사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들이 반복될까 봐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죠. 지친 몸과 속이 편치 않은 상태로 좌석에 앉으며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는 후회마저 들더군요. 친구들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한국에서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대화에도 점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꼭 참고 지내자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고생스러운 여행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여행 초반에는 설렘이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까지 회의적인 마음이 된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막상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니 놀랍게도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승무원들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필요한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해 주더군요. 기내식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불편한 점 없이 편안하게 비행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시간이 조금씩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차분하게 필요한 안내를 해주었고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기장이 기내 방송으로 기류 상황을 미리 알려주며 비행 여정을 설명해 주었을 때는 비로소 이 비행이 편안하고 안전할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중국 항공사에서 겪었던 소통의 어려움과 불친절함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죠. 승무원들이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면서도 항상 친절하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여행 피로와 불편한 기억들이 이 비행에서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달까요? 비록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중국과 다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다시 싹트기 시작했죠.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찾으러 갔을 때 중국에서 파손된 제 캐리어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을 함께한 짐이었기에 엉망이 된 모습이 더 안타깝게 느껴졌죠. 그런데 한국 공항 직원이 제 캐리어를 살피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만 더 들던 경험이 떠올랐죠.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는 손상된 캐리어를 무료로 수리해준다니 이런 세심한 배려와 친절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제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여기며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수리도 빠르게 처리해 주었어요. 이 작은 사건 덕분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더없이 좋게 변했죠.
한국에서는 정말 다른 여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감에 피로마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진작 한국에 올 걸 그랬다 며 얼굴이 환해졌어요. 공항에서 캐리어 수리까지 도와준 친절한 경험 덕분에 다들 마음이 누그러진 거죠. 그리고 마침 배도 고팠기에 다 같이 근처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따뜻하고 깊은 맛이 가득한 국밥이 나왔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 따스함이 속을 녹여주는 기분이었어요. 며칠간의 여행으로 고생했던 속이 마치 거짓말처럼 편안해졌고 친구들도 이거 진짜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네 라며 연신 감탄했어요. 질리지 않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모두가 웃으면서 한 끼를 먹는 순간이었죠. 한국에 대한 첫날의 인상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쾌적한 공항철도에 몸을 실으니 긴 여행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동 중에 약간의 계단을 만나게 되었고 짐을 들고 혼자서 힘겹게 올라가야 했죠. 그때 한 남성분이 저를 보고는 재빠르게 다가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 캐리어를 가볍게 들어주며 계단을 올라가 주셨고 저는 그 친절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처음이에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종종 친절함이 부족하게 느껴졌던 저에게 한국의 친절한 사람들은 마치 따뜻한 태양과 같았죠. 이 짧은 순간이 제 여행에 큰 위로가 되었고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더 기대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그 깨끗함과 정돈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이 나왔어요. 차 안은 쾌적하고 승무원들이 안내방송을 통해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니 마치 제가 다시 여행을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도 느낀 점은 마찬가지였어요. 중국과 영국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정시 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노선도 잘 표기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차내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이용자들 역시 질서를 잘 지키며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여행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가 예약한 방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니 대신 더 넓고 쾌적한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로 한국의 기념품까지 주신다고 하니 그야말로 놀라운 대우였어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넓은 공간과 깨끗한 시설에 다시 한번 감탄이 절로 나왔죠. 기념품으로 받은 작은 한복 인형과 한국 전통 과자들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저의 기분이 한층 더 나아지는 기분이었죠. 한국의 친절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힘든 경험을 잊게 해줄 만큼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이제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이 이렇게나 즐겁게 변화할 수 있다니 이번 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으니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전통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의 사진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경복궁에서의 시간을 마친 후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어요. 한강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강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폭을 자랑하는 도심의 강이라고 하던데 그 규모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강가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즉석에서 사온 라면을 끓여 먹으며 강바람을 느끼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라면의 맛도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었고 경치와 함께하는 식사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여유롭게 흐르는 강과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제야 진정한 아시아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들로 바뀌니 여행이란 결국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중국의 건물들도 영국보다 거대하고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의 건물들은 그보다 훨씬 매력이 있었어요. 중국과 비교도 안 되었죠. 밤이 되자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고층 빌딩들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한 편의 현대적인 예술작품처럼 느껴졌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이 마법 같은 도시 속에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영국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한국 문화와 생활이 이렇게 다채롭고 매력적인데 그 속에서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죠. 나의 뿌리와는 또 다른 문화에 발을 담그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친구들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들이 없었다면 저의 주장대로 중국 여행만 했다면 아마 저는 이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중국의 응급실에서 누워있다가 여행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끔찍하더군요. 한국에서는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의 편견에 갇혀 불행한 경험으로만 가득했을지도 모르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듯 했어요. 이제는 아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중국에서의 힘든 시간 덕분에 한국에서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라고 해도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서도 중국에서의 경험을 들으시고 무척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서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았죠. 영국도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특히 사람들의 친절과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빠른 대중교통 시스템과 깨끗한 환경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이런 점들이 영국에서도 잘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나라를 탐험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이 쌓이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사랑이 커져갔어요. 이제는 단순히 문화나 음식,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거죠. 친구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시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때는 더 많은 도시를 탐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요. 서울의 번화가뿐만 아니라 부산의 해변이나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싶고 한국의 전통 마을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여행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제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또 어떤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가득해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